어느 날 밤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앞길이 창창했던 마음 따뜻한 치과 의사였죠. 그녀의 커리어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녀가 바로 다음 날 약혼자와 함께 멕시코 칸쿤으로 휴가를 떠날 계획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복한 미래는 그녀가 살해당한 그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명의 용의자가 연루되어 있었는데 그중 사건을 설계한 주동자는 놀랍게도 FBI 10대 지명 수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미제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텍사스주 북동부에 위치한 달라스는 텍사스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자 미국 전체에서는 9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인구는 약 135만 명에 달하며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24개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죠. 달라스는 포트워스, 알링턴과 함께 남부 최대의 대도시권인 달라스 포트워스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9월 2일 저녁 7시 45분경 달라스 경찰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한 남성이었는데요. 그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가지러 갔다가 굉음을 들었고 한 여성이 바닥에 쓰러진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겁이 나서 차 밖으로 나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Hi, someone just got shot in the parking lot of the Gables Park 17. All I heard was screaming and then a loud pop, and then I saw her laying on the floor and it was like blood coming out of her neck. The people, they had a mask on, and I think it was a black Jeep Cherokee. 신고를 접수한 에릭 반스 경관과 그의 파트너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달라스 업타운 지역에 있는 게이블스 파크 17 아파트의 주차장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에릭 경관은 주차칸에 세워진 흰색 도요타 캠리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운전석 쪽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여성은 이미 생체 반응이 없는 상태였죠. 그녀의 머리 근처 바닥에는 피가 고여 있었고 주변에는 휴대전화 등 개인 소지품이 흩어져 있었지만 지갑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검은색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가슴 부위에는 닥터 해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바닥에는 권총 탄창 하나와 탄피 한 개가 남아 있었죠. 이 탄창은 14발의 실탄을 장전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확인해 보니 13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탄창에서 지문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신고자의 진술, 피해자의 상태,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단 한 개의 탄피를 종합해 볼 때 범인은 단 한 발을 발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법의학 전문가는 피해자가 후두부에 총상을 입었으며 총알이 머리를 관통해 목구멍 쪽으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외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조사했습니다. 차는 시동이 꺼진 상태였고 내부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죠. 차량 번호판 조회를 통해 차주가 캔드라 해처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는 피해자의 가슴에 적힌 성과 일치했습니다. 에릭 경관은 신고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죠. 신고자는 당시 차를 운전하려던 참이었다고 합니다. 소지품을 뒷좌석에 놓고 운전석 문을 열고 타서 출발하려던 순간 흰색 차 한 대가 주차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뒤를 검은색 체로키 한 대가 따르고 있었죠. 검은 차는 흰색 차에서 멀지 않은 곳에 멈췄고 마스크를 쓴 남자가 차에 타자마자 차고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총소리를 들었지만 오른쪽에 주차된 다른 차가 시야를 가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아파트 관리인을 조사하여 캔드라가 이곳 입주민이며 해당 주차구역이 그녀의 지정 주차구역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CCTV도 확인했습니다. CCTV가 주차장의 모든 구역을 비추고 있지는 않았지만 2대의 카메라에 문제의 검은색 체로키가 포착되었습니다.
한 CCTV 영상에는 7시 42분경 캔드라의 흰색 차가 차고로 들어와 지정구역에 주차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거의 동시에 검은 차가 멀지 않은 곳에 멈춰섰죠. 차에서는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사람이 내렸습니다. 불과 몇 초 뒤 검은 차가 천천히 후진했고 습격자는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챙긴 뒤 빠른 걸음으로 검은 차의 뒷좌석으로 향했습니다. 그 후 검은 차는 현장을 떠났죠. 또 다른 CCTV 화면은 차고 입구 쪽이었습니다. 7시 17분경 검은색 체로키가 입구 왼쪽의 방문객 구역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CCTV를 보기 전까지 에릭 경관은 이 사건을 금품 강취를 목적으로 한 무작위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본 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검은 차는 주차장에서 25분 넘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머물렀죠. 마치 캔드라가 귀가하기를 기다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즉, 범인의 목표는 처음부터 캔드라였던 것입니다. 또한 습격자가 뒷좌석에 탔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차 안에는 다른 공범이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에릭 경관은 또 다른 특이점도 발견했죠. 검은 차가 현장을 떠날 때 운전자가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았다가 차를 돌려 출구 쪽으로 향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이 주차장 구조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죠. 주차장 CCTV에 따르면 검은 차가 떠난 시간은 목격자가 신고한 시간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영상에 차량 정보가 찍히긴 했지만 번호판에는 가짜 번호판으로 보이는 종이가 붙어 있어 차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언론을 통해 검은 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이 차를 알아보거나 가치 있는 단서를 제공해줄 제보자를 찾기 시작했죠. 수사를 진전시키기 위해 차량을 빨리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캔드라의 가족과 직장을 접촉하며 그녀의 사회적 관계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캔드라 해처는 1980년 2월 3일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태어났으며 사건 당시 35살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담요 가게를 운영했고 슬하에 5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캔드라는 사려 깊고 착한 딸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모도 매우 아름다웠죠. 고등학교 시절 치어리더로 활동했던 그녀는 졸업 후 인디애나주의 드포 대학교에 진학해 스페인어를 전공하고 생화학을 부전공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켄터키 대학교 치과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치과 인턴 의사가 되었죠. 캔드라에게는 한 번의 아픈 결혼 생활이 있었습니다. 2010년 남편과 이혼한 그녀는 홀로 달라스로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그녀는 스마일존이라는 치과에서 일했는데 매우 사랑이 넘치는 의사였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자주 무료 진료를 해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도움을 받았죠. 2015년 초 캔드라는 리키 파니아구아라는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38살이었던 리키는 캘리포니아 토박이로 명문 스탠퍼드 의대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2011년 달라스로 온 그는 텍사스 대학교 사우스 웨스턴 메디컬 센터에서 피부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고 이후 같은 병원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었죠. 그는 키가 크고 검은 짧은 머리를 즐겨했으며 머리를 위로 세우는 스타일을 좋아했습니다. 외모는 시트콤 프렌즈의 로스 역을 맡은 배우 데이비드 슈이머를 닮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고 사려 깊은 성격이었으며 그에게 진료받은 환자들은 그의 태도를 비길 데 없이 훌륭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리키와 캔드라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죠. 그들은 1년 뒤 집을 장만하고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이성 친구로서 경찰은 리키를 조사했습니다. 리키는 캔드라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죠. 그는 당일 저녁 캔드라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칸쿤 여행을 준비할 계획이었습니다. 즐거웠어야 할 날에 이런 비극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리키에게는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경찰 역시 그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에 리키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튿날인 9월 3일
경찰의 한 통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호세 오티스였습니다. 그는 뉴스에 나온 검은색 체로키가 자신의 차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운전을 한 것은 자신이 아니며 브렌다 델가도라는 친구에게 차를 빌려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서를 확보한 경찰은 즉시 브렌다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사건 발생 3일째 되던 날 경찰은 브렌다를 찾아내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브렌다는 감정 기복 없이 차분하게 수사에 협조했죠. 사건 당일 어디에 있었냐는 질문에 브렌다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캐롤턴에 있는 위생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이후 친구 빌리와 함께 퍼지스 타코 가게에서 타코를 먹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검은색 체로키의 주인인 호세를 아느냐고 물었죠. 브렌다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그날 자신의 친구인 크리스탈 코르테스의 차가 고장나서 크리스탈을 데리고 호세의 정비소에 갔다고 했습니다. 차를 수리하는 동안 호세가 검은색 체로키를 임시로 불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자신은 빌리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고 도서관까지는 크리스탈이 태워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에 CCTV가 있고 출입 기록도 있어 자신의 말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죠. 또한 저녁 7시 반쯤 빌리와 칠리스 레스토랑에 갔으며 영수증이 가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에릭 경관에게 영수증을 보여주었죠. 브렌다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릭 경관은 브렌다가 어딘가 평범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 죄가 없더라도 긴장하기 마련인데 브렌다는 막힘없이 대답했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모든 증거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에릭은 캔드라의 사진을 꺼내 브렌다에게 보여주며 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브렌다는 본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당일 밤 누가 그 검은색 체로키를 운전했나는 질문에 브렌다는 크리스탈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약 2시간 후 크리스탈 코르테스가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크리스탈은 경찰에게 자신이 게이블스 파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것은 맞다고 인정했죠. 근처에서 밥을 먹으려던 참이었는데 총소리를 들었고 너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당시 차에는 자신의 아들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리를 뜨려던 순간 마스크를 쓴 남자가 차에 탔다고 진술했습니다. 에릭 경관이 CCTV상 습격자는 당신 차에서 내렸다고 지적하자 크리스탈은 말을 바꿨습니다. 아들과 공원에 갔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차에 탔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위협하며 주차장으로 차를 몰라고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짓말처럼 들렸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검은 차를 운전한 것은 크리스탈이었기에 경찰은 그녀를 임시 구금할 명분이 있었지만 브렌다가 사건에 연관되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브렌다를 구금할 수 없었으나 경찰은 한 가지 꼬투리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브렌다에게 처리되지 않은 교통 범칙금이 여러 건 있다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이후 신문에서 브렌다는 변호사 없이는 답변을 거부했고 그녀의 가족이 범칙금을 대신 납부해버렸습니다. 경찰은 브렌다가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석방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 이틀 동안 경찰은 크리스탈을 집중적으로 신문했습니다. 강한 압박 속에 결국 그녀의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마침내 크리스탈은 브렌다가 자신에게 $500를 주며 낯선 남자를 주차장으로 데려가 달라고 시켰다고 자백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강도 사건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탈이 계속 거짓말을 해왔지만 이 세 번째 진술은 경찰의 추측과 맞아떨어지는 가장 합리적인 내용이었죠. 브렌다는 다시 주요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브렌다를 체포하려 했을 때 그녀는 이미 달라스를 떠나 멕시코로 도주한 뒤였습니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후 FBI가 수사에 개입했습니다. 브란다 달가도는 1982년 멕시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루이스는 공장 노동자였는데 텍사스로 출장을 다녀온 뒤 아내와 5자녀를 데리고 달라스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이 가족에게 더 나은 삶과 기회를 줄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브렌다 가족은 달라스 남동부의 저소득층 거주지인 플레전트 그로브에 소박한 집을 마련했습니다. 아버지 루이스는 건설회사에 취직했고 어머니 마리아는 우체국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브렌다는 5남매 중 둘째이자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브렌다는 어릴 때부터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그녀는 달라스에서 성공하겠다고 결심했죠. 성적도 좋아서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고 방과 후에는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2000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브렌다는 대학에 가고 싶었고 의대 진학도 꿈꿨지만 부모님이 학비를 댈 형편이 되지 않았죠. 결국 브렌다는 치과 보조원 일을 구했고 북부 달라스의 고급 쇼핑몰 노스파크에 있는 주간 스파센터에서 치아 미백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브렌다는 아담한 체구에 아몬드색 눈동자, 숨 많은 젓갈색 머리카락을 가졌습니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가 예쁘고 친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업타운의 세련된 레스토랑이나 바에 가곤 했는데 업타운의 화려한 여성들처럼 입지는 않았지만 이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빠에 따르면 브렌다는 데이트 상대를 매우 까다롭게 골랐고 술을 많이 마시거나 추파를 던지는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브렌다와 저녁 식사를 했던 한 남성은 첫 만남에 브렌다가 오빠를 데리고 나왔고 두 번째 데이트에는 여자친구를 데려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브렌다는 부모님 집을 나와 어릴 적 친구 부부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데이트에 몇 개에 가입했는데 바로 여기서 캔드라의 미래 남자친구인 리키를 만나게 되죠. 리키는 학구적인 사람으로 연구를 좋아했고 자가면역 관절염 억제 치료라는 학술 논문을 공동집필하며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 번 결혼했지만 달라스로 오기 전 이혼했고 그 역시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남을 찾고 있었죠. 브렌다의 눈에 리키는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기고 야망이 있었으며 그를 흠모하는 여성들도 많았죠. 하지만 리키는 수많은 여성들 중 브렌다에게서 묘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리키 역시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기에 더 나은 삶을 갈망하는 브렌다의 모습에 공감했죠. 첫 데이트에서 리키는 브렌다를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센터에서 열린 제니퍼 로페즈 콘서트에 데려갔습니다. 브렌다는 리키에게 완전히 빠져들었고 리키 역시 브렌다를 아꼈습니다. 2012년 11월 친구 부부는 장기간 동거가 불편하다며 브렌다에게 집을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브렌다는 리키에게 함께 살아도 되냐고 물었고 리키는 주저없이 그녀를 자신의 북부 달라스 아파트로 초대했습니다. 브렌다는 리키를 부모님께 정식으로 남자친구라고 소개했죠. 어머니 마리아는 푸짐한 저녁을 차려주었고 리키는 서툰 스페인어로 브렌다의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습니다. 이후 몇 달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죠. 2013년 4월 브렌다는 SNS에 리키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내가 아는 가장 멋지고 똑똑한 남자의 생일을 축하해. 너는 내 가장 친한 친구야. 온몸을 다해 사랑하고 너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 두 달 뒤인 2013년 6월 브렌다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키와 상의 끝에 그녀는 아이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죠. 브렌다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메모장에 그녀는 자신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심경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3년 가을 브렌다는 샘퍼트 브라운 치과 위생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첫 수업 시간 20여 명의 학생이 자기소개를 했는데 다른 이들이 자신과 가족 이야기를 할 때 브렌다는 주로 리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듬해 봄 리키는 브렌다에게 약혼 반지를 선물했죠. 브렌다는 반지를 보물처럼 여기며 끼고 다녔고 리키와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리키와의 결혼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학업 외에도 주말마다 치과 보조원 아르바이트를 하며 리키의 아파트 비용을 보탰고 어머니를 불러 정기적으로 아파트를 청소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7월 어느 날 브렌다는 울면서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동급생에게
리키가 이별을 통보했고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렌다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리키의 아파트에서 2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방 하나짜리 아파트를 구했죠. 이후 몇 달간 두 사람은 가끔 연락하며 안부를 묻는 사이로 지냈습니다. 브렌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리키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으며 기다리면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2015년 초 캔드라의 등장은 브렌다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사건 담당인 제이슨 이브라임 형사는 브렌다를 조사한 후 그녀가 이 사건의 확실한 설계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명확한 범행 동기가 있었고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죠. 이로 인해 브렌다는 FBI 10대 지명수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는데 이는 여성으로서는 역사상 9번째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직접 총을 쏜 실행범은 잡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크리스탈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그 남자의 이름이 크리스라는 것만 알 뿐 성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가 파란색 크라이슬러 세브링 승용차를 몰았다는 정보도 제공했죠. 경찰은 브렌다의 가족과 캔드라의 남자친구 리키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브렌다의 어머니 마리아는 딸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심지어 딸이 리키와 이미 헤어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죠. 리키 역시 브렌다가 용의자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건 직전까지도 조깅 중에 브렌다를 마주치곤 했지만 그녀에게서 어떤 이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경찰은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브렌다의 아파트를 정밀 수색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노트북 한 대와 잘 쓰지 않는 휴대전화 한 대가 발견되었죠. 노트북 분석 결과 브렌다가 위치 추적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리키의 동선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그녀가 캔드라의 SNS를 빈번하게 방문한 흔적도 남아있었죠. 이어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통해 크리스의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위치 추적을 통해 어느 아파트 단지를 특정했습니다. 10월 1일 2명의 경관이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복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관들은 파란색 크라이슬러 세브링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크리스탈의 묘사와 일치하는 차였죠. 경관들은 제대로 찾아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스의 휴대전화 신호가 이동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파란색 차량도 움직였습니다. 운전자가 크리스임이 확실해졌죠. 그날 늦게 크리스토퍼 러브는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파란색 세브링 차량도 압수되었죠. 러브는 당시 31세로 키가 크고 건장했으며 온몸에 문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상해죄와 강도죄로 기소된 전력이 있었죠. 그날 밤 에릭 경관이 러브를 신문했지만 그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사이 경찰은 차량을 수색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죠. 만약 흉기가 차 안에 있다면 화약 냄새가 남아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훈련된 경찰견을 투입했습니다. 결국 차량의 센터 콘솔 아래 깊숙한 곳에서 스미스 앤 웨슨 권총 한 정이 발견되었습니다. 에릭 경관이 권총 사진을 보여주자 러브는 몸을 흔들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에릭은 탄도 검사를 하기 전에 사실을 말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죠. 잠시 고민하던 러브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CCTV 속 인물이 자신은 맞지만 단지 가방을 뺏으려 내렸을 뿐이며 총을 쏜 건 차 안에서 창문을 내리고 쏜 크리스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릭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본드라도 후진하는 차 안에서 창문을 내리고 단 한 발로 사람을 죽이긴 힘들 겁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상처는 후두부에서 목구멍으로 이어지는 각도입니다. 원거리 사격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각도죠. 할 말을 잃은 러브는 변호사가 올 때까지 입을 다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릭 경관이 신문실을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러브는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에릭은 이것이 또 한 번의 신문이라면 미란다 원칙을 다시 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증언이 법적 효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에는 러브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왜 브렌다는 풀어줬습니까? 진짜 주동자는 그녀인데.
러브는 에릭에게 브렌다가 자신을 마약 밀매 조직과 연줄이 있는 사람처럼 포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직에 가입하려면 일종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시험이 바로 누군가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답니다. 그 대가로 $3,000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죠. 변변한 직업 없이 소일하던 러브는 거대 조직의 비호를 받고 싶어 별 고민 없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는 함께 간 크리스탈은 브렌다의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는 눈치였고 그저 생활고 때문에 $500를 벌려고 위험을 감수한 것 같다고 덧붙였죠. 러브의 말대로 크리스탈은 6살 아들을 홀로 키우는 23살의 싱글맘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치과학교에서 접수원 겸 보조로 일하며 시급 $11를 벌고 있었던 거죠. 그녀의 눈에 브렌다는 세련된 옷을 입고 비싼 화장품을 쓰며 정리정돈된 삶을 사는 부러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렌다가 접근했을 때 매우 기뻐했고 브렌다가 자신이 불법 조직을 위해 일한다고 말했을 때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브렌다는 작전이 있다며 크리스탈에게 운전만 하면 된다고 다른 건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보수는 $500였습니다. 돈이 급했던 크리스탈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채 이를 수락했죠. 하지만 지금 크리스탈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찰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검찰과 유죄 협상을 맺기로 했습니다. 협상 내용은 그녀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 브렌다와 러브의 범행을 증언하는 대가로 최고 35년형을 넘지 않는 형량을 받고 가석방 기회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도주 중인 브렌다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정보에 따르면 브렌다는 질투와 증오에 눈이 멀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타인을 조종하는 데 능숙한 인물이었죠. 경찰은 그녀의 도주가 길어질수록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달라스 경찰과 FBI는 6개월간 추적 끝에 브렌다가 멕시코 중북부 몬테레이에서 서쪽으로 200마일 떨어진 토레온이라는 마을에서 친척들과 지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FBI가 멕시코 당국과 공조하여 그녀를 찾아냈을 때 그녀는 도주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브렌다는 미국 시민권자였지만 멕시코에서 태어났기에 멕시코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죠. 멕시코 법에 따르면 자국민을 사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달라스 지방검찰청은 사형을 구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제야 브렌다는 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은 것은 크리스토퍼 러브였습니다. 크리스탈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배심원단은 2시간의 수기 끝에 만장일치로 러브의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6월 4일 크리스탈 코르테스는 2급 살인 혐의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6월 7일 브렌다에 대한 재판이 달라스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그녀는 긴 치마와 바지를 입고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채 나타났죠. 재판 내내 그녀는 방청석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탈과 리키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배심원단은 단 20분 만에 브렌다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브렌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브렌다는 법정을 떠나는 순간에야 비로소 방청석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리키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한번 보고 싶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리키는 이미 법정을 떠난 뒤였죠.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브렌다는 눈앞에 캔드라만 사라지면 다시 사랑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타인의 불행 위에 쌓아 올린 행복은 결코 존재할 수 없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삐뚤어진 집착일 뿐이니까요. 결국 그녀의 어리석은 선택은 한 사람의 소중한 미래를 앗아가고 자신의 인생마저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떠난 마음을 인정하고 놓아주는 용기가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